얽히고 설킨 세상 속에서 나를 지켜주는 법. 궁금한 법률 상식을 쉽고 속 시원하게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 없이도 잘 살 것 같은 여자 배우 권경아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아는 법이 힘이다. 안녕하세요. 법이 있어야 잘 사는 여자 임지혜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물건 중에 이거 없으면 안 된다 하는 물건 뭐가 있을까요? 저는 단연 스마트폰이요, MC님. 스마트폰으로 사실 직업상 전화를 받을 일도 많고요. 그때부터 인터넷으로 좀 서치해보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요즘 사진도 자주 찍다 보니까 스마트폰이 없으면 사실 일도 못하고 쉬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말에 너무나 공감합니다. 스마트폰에 너무 의지하다 보니까 어떨 땐 딱 전화만 걷던 그 시절이 너무 그립습니다. 이렇게 전화 받아서 반가운 사람께 목소리 들었을 때 그때가 좋았던 것 같아요. 딱 전화 기능만 있었던 그 시절, 전 그때가 좋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모든 전화가 요즘 또 늘 반가운 것은 아닌데요. 전화 한 통 때문에 돈도 잃고 심지어 목숨도 잃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서 정말 안타깝죠. 그래서 오늘 법대로 합시다에서는 바로 이 주제를 준비해봤습니다. 보이스 피싱입니다. 정말 남의 일이 아니죠. 제가 신문에서 보니까 지난 한 해 보이스피싱 피해가 32,000여 건, 피해액이 무려 7천억 원에 달한다고 하더라고요. 하루 평균 87건의 피해가 발생한다고 하더라고요. 야, 이렇게 많은 분들이 당한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이거 너무 무섭습니다. 정말 아직도 보이스피싱으로 이렇게 피해를 입으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보이스피싱의 다양한 사례와 보이스피싱을 당했을 때 도대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우리 방송에서 낱낱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주실 변호사님부터 소개해드릴게요. 김예지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예원 김예지 대표 변호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보이스피싱은 상대를 가리지 않고 무작위로 이렇게 시도를 하잖아요. 심지어 뭐 경찰서 아니면 뭐 변호사님들한테도 전화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두 분 변호사님도 이런 전화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 MC님, 제가 정말 얼마 전에 겪었던 일인데요. 제가 서울지방경찰청 징계위원도 같이 하고 있어서 사실 경찰분들이 전화 오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날도 아예 휴대폰 번호로 전화가 오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어디 경찰청 소속, 뭐 경찰관이시다 이렇게 밝히셔서 저는 당연히 업무 전화인 줄 알고 너무 해맑게 응대를 한 거죠. 어머, 전화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받았더니 뭐 제 명의가 도용이 됐다면서 뭐 당장 뭐 조치를 취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임주혜 변호사한테 전화 거신 거 아니세요? 그랬더니 저쪽에서 변호사님 하면서 뚝 끊어버리더라고요. 와, 이렇게 또 변호사한테도 보이스피싱을 한답니다. 김예지 변호사님은 뭐 이런 경험 없으셨어요? 네, 제가 이제 특별히 당했던 경험은 없지만 저와 가장 친한 변호사님께서 당하셨던 경험이 있어요. 참 재밌게도 변호사님이신데 검찰청에서 전화가 와서 지금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고 있으니 계좌번호를 알려달라 이렇게 하는 그 전화에 넘어가셔서 계좌번호와 그리고 이제 비밀번호 이런 것들을 다 넘겨주시고 전화를 끊으셨다고 해요. 그렇게 전화를 끊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검찰청 전화가 아닌 것 같으셔서 다시 검찰청에도 전화해보시고 이제 수사기관인 경찰서에 바로 신고를 하셨던 경험이 있으셨다고 합니다. MC님이 이렇게 요즘 보이스피싱 수법이 워낙 정교하고 사실 제가 늘 강조드리는 것처럼 사기는 당한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니라 사기를 친 사람이 잘못한 거거든요. 너무 교묘하다 보니까 오죽하면 변호사도 이렇게 당하겠어요. 아니 그 수법이 점점점 교활해져서 안 속을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 보이스피싱 이 단어가 나온 지가 굉장히 꽤 오래됐잖아요. 그렇죠. 여전히 이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이거 수법에 따라서 칭하는 단어가 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MC님. 저희가 그냥 흔히 보이스피싱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사실 그 수법에 따라 용어가 조금씩 달리 쓰이거든요. 오늘은 한번 그 용어를 좀 정리해드리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피싱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 피싱은 개인정보, 프라이빗 데이터랑 피싱, 이렇게 낚는다. 이 합성어로 쓰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협박을 함으로써 이제 금융거래 정보 같은 거를 요구하거나 피해자의 금전을 이체하도록 하는 행위를 우리가 흔히 피싱, 그래서 보이스피싱, 전화를 통해서 이런 피싱 행위를 한다. 이런 용어로 쓰고 있고요. 또 요즘 사실 기승을 부리는 건 스미싱이거든요. 스미싱이라는 거는 이제 문자 메시지를 뜻하는 SMS랑 피싱의 합성어인데 이제 문자 메시지를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사실 거기에 클릭해 보면 다른 주소로 연결되거나 뭐 악성 코드가 심어지거나 이렇게 문자 메시지를 활용해서 극성을 부리는 그런 유형을 저희가 스미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이제 파밍이라는 게 있어요. 파밍이라는 건 좀 생소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파밍은 이제 피싱과 조작하다라는 파밍의 합성어로 파밍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파밍은 피해자의 PC나 핸드폰 같은 걸 악성 프로그램, 왜 우리가 흔히 뭐 그런 불법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악성 프로그램에 감염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뭐 정상적인 우리가 검색 엔진, 사이트 주소를 입력하더라도 그들이 심어놓은 다른 그런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게 돼서 금융정보를 빼가는 이런 수법을 파밍이라고 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메모리 해킹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이건 해킹을 하는 그런 건데 이제 피해자의 PC 메모리에 상주한 그런 악성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정상 사이트에 이것도 접속을 해도 마치 뭔가 거래 오류가 발생을 나게 하거나 팝업창 같은 거를 계속 띄움으로써 금융 거래 정보를 입력하게 해서 빼내는 그런 악재적인 유형의 범죄들입니다. 아, 정말 너무 어렵습니다. 이렇게 뭐 인터넷이나 휴대폰 같은 전기 이런 거에 잘 통신 수단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정말 이렇게 범죄에 당하기가 굉장히 쉬울 것 같아요. 네, 휴대폰이나 인터넷 등의 사용이 능숙하지 않은 시니어층을 겨냥해서 전화를 걸어 검찰청인데 너의 계좌나 계좌나 핸드폰이 범죄에 이용이 되고 있다고 하면서 빨리 본인이 하라는 대로 비밀번호를 부르라는 그런 형태의 수법이나 최근에는 문자로 엄마 저 아들인데 지금 핸드폰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당장 입금할 곳이 있어서 그런데 회사 동기 전화번호로 뭐 30만 원 또는 50만 원 돈을 입금해 주세요 라든지 또는 문자로 무슨 정보를 준다고 해서 그 사이트를 눌러보니 핸드폰에 악성 어플이 설치되어서 핸드폰에 있는 다양한 개인 정보들을 빼가는 그런 수법들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실은 아무리 이런 범죄 유형에 대해 사전에 정보가 있다고 해도 막상 본인에게 닥치면 당하지 않을 재간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핸드폰 클릭 한 번으로 무슨 큰일이 나겠어?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아요. 핸드폰에는 생각보다 많은 개인 정보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말 핸드폰에 중요한 정보 사실 다 담겨 있잖아요. 있죠. 네, 정말. 요즘은 우리 뭐 은행 거래 같은 것도 다 휴대폰으로 하고 물건을 사는 것도 그렇고 그런데 그냥 이게 덜컥 뭐 클릭하라 그랬으니까 클릭하고 문자 왔으니까 하란 대로 하고 하다가는 정말 큰일 나겠네요. 네, 정말 놀라운 사실은 2018년도의 그 보이스피싱 피해액 대비 2019년도에는 그 피해액이 51%나 증가를 해서 지금 굉장히 큰 속도로 빠르게 이 보이스피싱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아니 이 정도 홍보가 되면은 사실 좀 근절돼야 하는 건데 오히려 더 피해의 많아진 규모는 것 같아요. 더 커지고 있는 실정이군요. 정말 주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 범죄다 보니까 저희 법대로 합시다로 정말 사연이 너무 많이 들어왔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연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모르는 번호의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070 같은 번호가 아니라 정상적인 휴대전화 번호였기에 의심 없이 전화를 받았죠. 검찰청이라고 하더군요. 본인을 수사과장이라고 하면서 제 명의로 대포 통장이 개설돼 범죄 자금이 입금되고 있다고 하면서 저에게 불법에 연루된 사실이 있냐며 다그치더라고요. 심지어 제 아내 이름을 대면서 아내의 명의도 대포 통장이 만들어져 범죄 조직으로부터 1억 원이 입금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놀라고 당황스러운 마음에 정신이 없어졌습니다. 그 사람이 통화 중에 문자로 링크를 하나 보내줬는데 그걸 눌러보니
정말 은행 홈페이지고 제 명의의 계좌로 1억 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니 저는 철석같이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제대로 조치하지 않으면 뭐 당장 잡혀가야 한다고 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달라고 했더니 계좌 정지를 위해 먼저 본인 인증을 해야 하니 어디로 돈을 50만 원 입금하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당장 ATM에 가서 입금을 했죠. 그러고 나자 범죄 조직에서 제대로 작업을 해놨다고 하면서 제 명의의 나머지 진짜 계좌들도 안전하지 않으니 돈을 다 어느 계좌로 옮겨두라는 겁니다. 놀라서 일단 한 통장에 있는 계좌에 돈을 다 찾아 300만 원 정도를 그 사람이 알려준 계좌로 입금하고 다른 통장 계좌에 있는 돈도 입금하기 위해 다른 ATM기에 가다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내가 당한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랴부랴 경찰에 신고를 하고 은행에 확인을 하니 제 명의의 대포 통장이 개설된 적도 없고 다 사기더라고요. 제 자신이 너무 바보 같고 당한 것이 너무 억울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속으니까 정말 이게 너무 순식간에 당한 그렇죠. 것 같아요. 이 사연자의 경우 벌써 350만 원을 송금하신 거잖아요. 이분 경우 이거 어떻게 해야죠? 다시 한번 제가 강조드리지만 사연자님이 너무 안타까워하시고 본인을 자책하는 게 느껴져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안 좋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피해를 당하신 분이 잘못한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정말 함정을 빠뜨려 놓고 내가 당할 수밖에 없게 판을 짜놓은 이 사기꾼이 정말 못되고 잘못된 거죠. 이런 피해를 입게 되신 경우 당황하지 마시고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부분은요. 당연히 먼저 신고하셔야죠. 당황하지 마시고 경찰청에 신고하신 다음에요. 이제 지급정지 요청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은행에서 지금 송금을 하는 걸 멈춰놓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마련이 되어 있어서 이 법에 따라서 신속히 경찰서나 이제 금융회사 콜센터 등을 통해서 지급정지 요청을 하시고요. 내가 지금 보이스피싱을 당했다. 지급정지를 요청한다는 걸 알리시고 그리고 이제 경찰청을 통해서 경찰이 발급한 사건 사고 사실 확인원을 제출하시면 되거든요. 이 사건 사고 확인 사실원을 제출하시면은 지급이 정지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실 수 있기 때문에 당황하지 마시고 먼저 신고하시고 이제 콜센터에 전화하셔서 지급 정지 요청하시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말 꼭 기억해야겠네요. 또 요즘 이게 보이스피싱은 아니지만 요즘 중모 장태 거래가 굉장히 유행하고 맞아요. 있잖아요. 굉장히 유행이죠, 요즘. 근데 요즘 이 거래에서도 그 사기 피해 입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뭐 돈은 지급을 했는데 물건을 보내왔는데 너무 하자가 있는 게 왔다거나 아니면 아예 물건 자체가 오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이미 돈을 보냈는데 이거 어떻게 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는 건가요? 안타깝게도 중고 장터에서 물건을 사기로 했는데 물건이 오지 않았거나 하자 있는 물건이 왔다고 해서 이것을 상대로 지급 정지 요청을 할 수 있는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 제2조에서는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데요. 재화의 공급 또는 즉 물건을 사거나 어떤 노동의 대가로 금전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전기통신금융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입니다. 중고장터에서 물건을 사기로 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을 하는 것이지요. 최근에 개인 간 중고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들이 많아지면서 이런 중고거래에서 물건의 품질을 담보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는 이러한 개인 간 거래 안전을 지켜줄 법이나 정책은 미비한 실정입니다. 지급정지 요청은 보이스피싱과 같은 전기통신을 이용한 금융사기의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변호사님. 그러니까 이렇게 지급정지 요청을 할 수 있는 건 관련 법에 따라 보이스피싱은 가능하지만 일반적인 사인 간에 이뤄진 어떤 범죄 행위라고 아직 판단되기에는 이른 단계인 그런 중고장터 거래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주의가 필요하겠네요. 맞아요. 모든 범죄가 다 나쁘지만
특히 이 보이스피싱 이거 사기치는 범죄자들이 제일 나쁜 사람들인 것 같아요. 이 당연히 처벌받을 수 있는 거죠? 오늘 또 유독 우리 권 MC님이 이 나쁜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막 흥분을 하시면서 처벌의 그 필요성을 강조하고 계신데요. 맞습니다. 왜 우리 법대로 합시다에서 이미 여러 번 다룬 범죄가 있죠. 바로 사기죄죠. 사기죄는 이제 형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제 타인을 기망해서 타인을 속여서 그 타인으로 하여금 어떤 행위를 하게 하고요. 어떤 처분 행위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행위를 하게 하고 그래서 가해자가 그 행위로 인해서 어떤 금전적인 이득을 얻었다면 이제 해당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이스피싱의 경우에도 내가 타인을 속여서 기망을 해서 그로 인해서 타인이 어떤 행위를 하고 뭐 돈을 이체한다거나 뭐 금융정보를 전달해준다거나 이런 행위를 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가해자가 금전적인 이득을 얻게 되는 그런 경우에 딱 해당하기 때문에 사기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합니다. 또 만약 상습적으로 이런 범죄를 범하게 되면 당연히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도 있고요. 이제 뿐만 아니라 이런 행위를 하기 위해서 뭔가 범죄단체를 뭐 조직한다거나 조직적인 조직을 이루는 경우에 그 해당하는 그런 조직을 그 구성한 데에 대한 처벌도 받게 되고 또 뿐만 아니라 또 뭐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도 위반할 수 있고요.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할 수도 있고 그 외에도 뭐 공갈죄도 적용되는 제목이 정말 다양하거든요. 그냥 뭐 우리가 징역이 되어 있는 뭐 10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하는 사기죄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유형의 범죄에 포함될 수가 있고 심지어 이제 5억 이상의 금액의 사기죄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특정경제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또 가중처벌되는 그런 것도 마련이 되어 있거든요. 너무 여러 법률 말씀드려서 정신 없으시죠? 저희가 사연 보면서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사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는데 다짜고짜 아들이 위험하다며 당장 돈을 보내라고 하더라고요. 전화기 너머로 아들이 엄마 부르면서 막 울고 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전 혼미백산해서 하라는 대로 다 하겠다고 했더니 3천만 원을 보내라고 하더라고요. 돈을 보내려고 급히 은행에 갔는데 제가 너무 정신이 없어 보이니까 은행 창구 직원이 왜 그러시냐며 어디로 보내시는 거냐며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자초지종을 설명하니 보이스피싱인 것 같다고 아들과 먼저 통화를 해보라고 해서 겨우 정신을 차리고 아들에게 전화를 했죠. 아무 일 없이 일하고 있던 아들이 전화를 받더군요. 다행히 돈 피해는 없었지만 지금 생각해도 너무 괘씸합니다. 아니 어떻게 가족을 미끼로 협박을 합니까? 이런 놈들 처벌할 수 없을까요? 와, 이거 부모님이 이런 일을 겪었다면 정말 너무나 놀라서 안 당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일이 주위에 꽤 많더라고요. 일단 가족 이름을 들먹인다. 이성을 잃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런 경우 굉장히 많죠, 변호사님? 맞습니다, MC님. 사실 정말 이 사연이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사례다. 정말 전형적인 케이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사실상 우리가 가족 얘기를 들먹이면서 가족이 위험하다. 내지는 뭐 가족이 아프다. 당장 입금하지 않으면 가족이 위험에 빠진다. 이런 전화를 받거나 문자를 받으면 정말 누구나 혼비백산할 수밖에 없잖아요. 정상적인 판단이 어렵죠. 사실 제 주변에도 이런 전화 받으셔서 너무 놀라서 당장 은행에 뛰어가시다가 이제 은행 창구 직원이 어머님 왜 그러시냐. 좀 먼저 자식한테 전화를 해보셔라. 이렇게 안내를 받고서 피해를 구제받으시는 경우도 있고 사실상 입금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정말 많거든요. 이런 전화 받으시면 놀란 마음은 잠시 진정시키시고 먼저 가족들한테 통화하시면서 제대로 통화되는지 주변에 좀 확인해 보시는 그런 절차부터 좀 거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사연자분 같은 경우는 돈을 붙이지 않으셔서 금전적인 어떤 피해는 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런 경우 이거 사기친 사람 이거 어떻게 처벌할 수 있는 건가요? 아까 임 변호사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듯이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를 받을 것을 그 요건으로 하는데요. 재물을 교부받을 목적으로 타인을 속였으나 타인이 재물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완전히 성립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기죄의 미수범
경우로 처벌됩니다. 미수범은 범죄의 실행에는 착수를 하였으나 그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는 결과가 발생한 기수범보다 그 형을 좀 감경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따라서 재물을 교부받기 위해서 상대방을 열심히 속였으나 상대방이 재물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 또는 상대방이 속아 넘어갔으나 재물 이제 교부할 그런 재물이 없었을 경우, 이런 경우에도 모두 사기죄의 미수범으로 처벌이 되기는 합니다. 하급심 판례이긴 하나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 단체를 조직적으로 운영하여 범행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조직원들에 대해서 사기죄 미수범 또한 사기죄의 기수범과 동일한 형량으로 처벌을 한 판결이 있었을 정도로 최근에는 재물을 교부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좀 처벌을 하고 있다고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말 이런 범죄자는 꼭 처벌을 받았으면 맞습니다.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사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넉넉지 않은 형편에 아내가 아파 병원비도 많이 들어가고 저도 몸이 불편해 한동안 일을 나가지 못하다 보니 돈이 되는 일자리가 시급했습니다. 그때 고액 알바를 구한다는 전단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연락하니 상대방이 성매매 업소를 하는 일명 포주들인데 현금 자금을 세탁해야 해서 전혀 관련 없는 사람들을 알바로 모집해서 그 사람들이 현금으로 돈을 받아 정해진 계좌로 입금하거나 현금으로 전달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저도 나쁜 일이라는 건 잘 알았지만 힘없는 사람들의 돈을 뺏는 것이 아니고 하루에 몇백만 원도 수수료를 챙길 수 있다고 해서 할 수 없이 했습니다. 제 서류, 정보들을 넘겨주고 돈을 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알바를 몇 번 했는데 갑자기 경찰서로 출두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가 무슨 큰 잘못을 저지른 걸까요? 아우, 정말 이거 조금 안타까운데요. 나쁜 일이라는 건 어느 정도 좀 알고는 있었지만 그래도 뭐 아내 병원비, 생활비도 너무 부족했고 이래서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도 이분의 경우 이렇게 심부름만 사실은 한 거잖아요. 이런 경우도 처벌받게 되나요? 아주 안타깝게도 이런 경우에도 처벌을 받게 되도록 지금으로서는 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정확히 모른 채 이제 사연자님처럼 소정의 대가를 받고 범죄에 기여한 소위 중간책이 된 이들이 요즘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상 이 중간책은 범죄에 대한 뚜렷한 의식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이제 소액의 그런 수수료를 벌어보겠다는 목적으로 본인의 통장이나 본인의 핸드폰을 대여해주는 그런 행위를 통해서 일정한 대가를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노출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통장이나 핸드폰을 빌려주고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으면서 나는 이런 범죄의 목적이 전혀 없었다, 몰랐다라고 주장을 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그것을 다 인정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이긴 하지만 경미한 범죄라고 판단해 가담을 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공문서 위조, 사문서 위조, 공문서 행사 및 사기 미수 또는 범죄 수익 은닉 등 여러 가지 중한 범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처벌이 벌금형에서 끝나지 않고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에도 집행유예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점 꼭 유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자금 세탁이나 대출 한도 확인 등 다양한 원인으로 체크카드나 카드 예금 통장 등을 빌려주거나 제공함으로써 중간층 역할을 하게 된 자들에게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방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죄책으로 다수의 유죄 판결이 선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주의가 필요합니다. 요즘 사실 이런 식으로 인터넷에서 알바 모집하는 걸 너무 쉽게 볼 수 있거든요. 뭐 집에서 할 수 있어요. 뭐 주부 알바 모집, 뭐 대학생 대환영 맞아요. 이런 식으로 사실 벼룩신문 이런 곳에서 굉장히 기사가 많이 올라오고요.
있고요. 또 인터넷에서 너무 쉽게 클릭 한 번으로 이런 광고가 판을 치고 있는데 정말 주의가 필요해요. 이러다가 사기죄 공범, 사기죄 방조범으로 처벌되실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돈이 필요하다고 해도 꼭꼭 잘 검토하고 알아본 다음에 이런 걸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요. 자, 그럼 다음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터넷으로 주부 알바를 모집한다는 글을 보고 전화를 걸어보니 주부 부업으로 쉽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쇼핑몰 구매 대행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외국 쇼핑몰이라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직접 결제할 수가 없어서 제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제가 한국 업무 처리 담당자가 되어 그 돈을 정해진 계좌로 입금해주는 업무였는데 이렇게 대신 입금해주고 건당 5만 원 정도 수수료를 받아 그냥 부업으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 제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했다는 겁니다. 알고 보니 쇼핑몰은 가짜였고 이 돈이 다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이었다는데요. 저는 정말 이런 나쁜 일인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가 처벌을 피할 방법이 없을까요? 아우, 이런 경우 정말 너무 억울하실 것 같아요. 정말 알바인 줄 알고 하셨는데 이분 어떻게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MC님 제가 방금 이런 거 정말 조심해야 된다 맞아요. 말씀드렸던 저희가 했는데 바로 그런 네, 사연이네요. 바로 이런 사연이 오셔서 정말 안타까운데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일단 당신 사기 방조다. 당신 사기죄 공동범범이다. 그래서 뭐 수사받으러 와라. 이러면 얼마나 놀라시겠어요. 그런데 이게 정말 중한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게요. 지금 이 내 통장이나 내 뭐 현금 카드 등이 사기 같은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아니면 알 수 있었음에도 이런 거를 빌려주는 경우에 이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와는 별도로 앞서 말씀드렸던 사기죄의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대법원 판례에서 이와 같은 경우에 사기임을 알 수 있었던 상황에서도 내 통장 명의나 내 주민등록번호 같은 내 정보를 줌으로써 범죄에 가담했다면 이는 사기죄 방조에 해당한다 이렇게 판단을 내린 사례도 있기 때문에 정말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 계좌를 통해서 내 계좌에 그런 범죄 수익이 입금이 된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민법상의 개념으로서 이게 부당이득에 해당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내가 이 돈을 갖지는 않았지만 범죄단체에서 가져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이제 우리 사연자님을 상대로 부당이득을 반환해라 이런 청구가 가능하기도 하더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청구를 피하시기 위해서는 정말 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이제 이 혐의를 벗으시려면 정말 범죄에 가담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 그리고 사기와 관련된 부분이라는 걸 전혀 알지 못했다는 부분을 소명하셔야 돼요. 이걸 입증하셔야 되는데 이를 입증하시려면 먼저 이 해당 알바를 모집했던 그 글이라던가 아니면 일을 받으면서 서로 나눈 문자, 뭐 통화 내역 이런 거를 다 첨부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범죄의 가담 횟수나 뭐 가담의 정도, 그래서 상대방이 입긴 피해의 규모 이런 전반적인 사정들이 다 고려돼서 이제 혐의를 벗을 수 있을지 없을지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라면 좀 빨리 변호인의 조력 받아보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런 사연을 보니까 정말 선의의 피해자가 너무 많은 이 보이스피싱 이거 점점 더 나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자들 이거 쉽게 검거가 되고 있는 건가요? 그리고 어느 정도 처벌을 받고 있나요? 지금 현재? 최근 코로나19로 비대면 업무 처리가 좀 일상화가 됨에 따라서 피싱이나 스미싱 등의 이런 온라인 범죄들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특히 재난지원금이나 정부 지원 대출을 빙자한 개인정보 요청이나 현금 인출 요청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이는 이런 새로운 지능 범죄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재난지원금 신청 링크라고 클릭하라는 문자가 오거나 전화로 정부 지원 대출 안내를 해준다며 전화로 계좌번호를 물어보는 등의 보이스피싱은 항상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진화하는 범죄에 발맞춰서 수사기관에서도 신속히 피해 구제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타인 명의의 대포폰이나 대포 통장으로 범행을 조직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하는 범죄 조직이기 때문에 가해자를 특정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즉, 실제 가해자의 인적 사항이 드러나야 수사를 할 수 있는데 수사기관에서 피의자 신분을 알 수 있는 단서들이 이런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거의 드러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검거가 된다면 특히 보이스피싱의 조직에서 활동했고 그 피해액이 큰 경우에는 5년에서 7년 정도의 중형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또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요, 이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한국에 있는 게 아니고 뭐 중국이든지 외국에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랬을 때 이 범죄자들 이거 잡을 수 있는 거예요? 못 잡아서 이거 처벌 못 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게 정말 가장 큰 전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떤 범죄가 줄어들려면 내가 이렇게 나쁜 짓을 하면 내가 반드시 강력하게 처벌이 된다. 이런 게 좀 널리 알려져야지 될 것 같은데 MC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뭐 외국에서 일어난 범죄라 처벌이 잘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좀 많이 퍼져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일응 맞는 부분도 있고 또 사실이 아닌 부분도 있거든요. 일단 보이스피싱 관련해서 이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게 되면 그 전화가 왔던 그 전화의 위치라든가 뭐 IP 주소 같은 거를 추적해서 위치를 잡게 돼요. 근데 그때 그 위치가 사실 정말 말씀 주신 것처럼 중국이나 뭐 베트남, 뭐 동남아 등지에서 발견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 그런 경우에 그 사람들을 잡아오기가 굉장히 어렵죠. 하지만 최근에는 이제 피해액이 크고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에 실제로 이제 베트남 정부의 공조를 얻어서 그 일당을 검거한 사례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국제 공조를 얻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 보이스피싱에 대한 좀 실효적인 대책이 마련되려면 해외와의 그런 수사 공조 좀 이런 우리가 좀 도움을 요청하면은 이제 그 정보들을 좀 갖다 주고 또 실제로 이송도 되게 하고 이런 좀 조치가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첨단 IT 기술로 어디서 범죄를 저지른 건지는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반드시 처벌된다는 좀 경각심은 가졌으면 좋겠고요. 다만 사실 우리 김혜지 변호사님도 말씀 주신 것처럼 피해액이 소액이고 이제 혼자 대응하는 경우에는 좀 쉽지가 않아요. 이런 대책들도 사실 좀 피해액이 다수고 피해자가 많은 경우에 좀 가능한 사안이라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든 게 현실입니다. 정말 이 범죄가 날로 지능화되고 또 이게 국제적으로 이러니까 맞아요. 당하는 입장에선 정말 더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사연 또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캐피탈 대출을 알아보던 중에 담당자라는 사람이 대출 금리 비교 어플을 설치하면 본인의 신원 확인 및 대출이 원스톱으로 가능하다는 말에 그 어플을 설치했습니다. 어플을 실행하자 여러 금융기관의 전화번호 목록이 보였고 제가 대출을 이용 중인 대부 업체인 상한 방법을 문의하기 위해 어플 안에서 전화 통화 연결 버튼을 눌렀더니 연결되었습니다. 통화가 된 사람이 저금리 대출 알선을 위해서는 일단 기존 대출의 일부라도 상환해야 가능하니 200만 원 정도만 갚으라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알려준 계좌로 돈을 송금했는데 알고 보니 그 어플은 모두 사기였고 그 연결 번호는 대출 회사가 아니라 보이스피싱 범죄자 번호로 연결됐던 것이었습니다. 어플이 너무 감쪽 같아서 믿을 수밖에 없었는데 정말 억울합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정말 이게 매번 사연을 읽을 때마다 너무 황당한 사연이 너무 많아요. 이게 사기를 치기 위해서 어플을 만들었다. 이거 상상을 할 수 없는데요. 요즘 이 스마트폰 다들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뭐 어플을 사용하기도 하고 이렇게 깜짝같이 어플을 깔아서 사기를 치면 정말 속을 수밖에 맞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요즘 이런 사기 유형이 기승을 하고 있는 추세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런 범죄 유형을 스미싱이라고 하는데요.
요즘 이런 스마트폰이 발전을 하면서 어플이 발전을 함에 따라서 상대적인 이런 정보 취약계층인 시니어층들은 이런 어플 관련된 범죄에 더욱더 피해자가 되기 쉬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무료 쿠폰을 제공해준다든지 아니면 모바일 초대장을 보내준다거나 할인 정보를 제공해주겠다 하는 정도의 그런 내용으로 하는 문자 메시지에 포함된 인터넷 주소창 링크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악성 프로그램이 스마트폰에 설치가 되거나 또는 그런 어플을 설치를 하면 바로 피해자 폰에 악성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거나 이런 사이에 소액 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고요. 최근에는 피해자 스마트폰에 저장된 주소록이나 연락처, 공인인증서 그리고 은행 계좌까지 모두 가지고 가는 그런 피해들도 아주 큰 실정입니다. 사연자와 같이 어플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어플을 설치하고 어플을 로그인하는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개인정보가 이미 다 노출이 되기 때문에 이런 어플 자체가 피싱이나 해킹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이를 전자적 침해 행위로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전자적 침해 행위란 접근 권한을 가지지 않은 자가 전자금융 기반 시설에 접근하거나 저장된 데이터를 조작, 파괴, 은닉 또는 유출하는 행위라고 봅니다. 고도로 기술적이고 지능적인 범죄라고 할 수 있겠지요. 이거 꼭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요즘 제가 상담해 보면 정말 기승을 부리는 그 유형의 이런 스미싱 범죄가 있거든요. 뭐 어플을 설치하면 커피 쿠폰을 준다고 해요. 꼭 할 수 꼭 할 수 있겠네요. 있어요. 정말. 그래서 저도 심지어 제 지인이 주혜야 이거 커피 준대. 너 이거 설치해라. 이렇게 저한테 카톡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거 함부로 설치하시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알려드렸거든요. 근데 이럴 때 개인정보가 굉장히 많이 넘어가게 되고 심지어 굉장히 교묘하게 뭐 개인정보 수집 비용 동의를 받는 경우도 그렇죠. 있기 뭐 때문에 생년월일도 써라 이런 거 다 쓰게 되어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공짜 커피, 뭐 3, 4천 원짜리 커피 얻어 먹으려다가 내 계좌가 털리는 수가 있어서 여러분 정말 내 정보를 지키는데 주의를 기울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이런 스미싱 범죄 이것도 보시피싱 범죄처럼 이렇게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아까 임주혜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피싱, 파밍, 메모리 해킹, 그리고 스미싱 이 네 가지가 전형적인 전자금융 범죄에 포함이 됩니다. 행위와 침해되는 이익에 따라서 전자금융거래법, 사기, 사문서 위조, 횡령 또는 범죄 수익 은닉 등으로 다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이러한 스미싱 범죄에 대해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사연 하나 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60대 여성입니다. 제가 스마트폰 사용이 미숙해서 그저 오는 전화나 받고 문자가 오면 한번 눌러보는 게 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통신 요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사용 목록을 나와서 보니까 제가 전혀 쓰지 않은 어플이나 서비스 등이 잔뜩 소액 결제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쓴 적도 없는 건데 이거 제가 다 내야 하는 걸까요? 안타까워라. 정말 이 어르신분들 이런 경우 정말 많으세요. 주위에서 이런 경우 정말 많이 봤는데 이거 명의가 도용된 거 아닌가요? 다른 사람이 이렇게 도용해서 이런 걸 결제한 것 같은데 이런 경우 이 금액을 지불해야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이런 경우도 정말 피해를 호소하시는 그런 시니어층이 정말 많으신데요. 우리 아무래도 뭐 소액 결제 한도를 좀 설정해 놓으신다거나 피해를 예방하는 그런 여러 단계들이 마련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런 피해를 당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럴 때 이제 우리 통신과금 서비스 이용자, 그러니까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는 이제 통신과금 서비스가 자신의 의사에 반해서 내가 모르는 상태로 제공되었음을 안 때에는 이제 통신과금 서비스 제공사, 이동통신사 등에게 이에 대한 정정을 요구할 수 있고 이런 요구를 받으면 2주 내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답변을 해줘야 하는 그런 의무를 부담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유가 있을 경우 이제 판매자에 대해서 이에 대한 이용 대금의 지급을 좀 유보하고 그 정정을 받은 날로부터 2주 내에 이제 피해자에게 처리 결과를 알려줘야 되는 그런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사연별로 이 소액 결제가 내가 쓴 게 아닌
아니고 내 의사에 반해서 지불이 된 사정이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게 필요한데, 근데 하지만 이게 언제나 다 허용이 되는 게 아니라요. 내가 이런 일을 당한 거에 어떤 중과실이 없을 때 이 따라서만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사실 실수를 했다거나 내가 일부러 그랬다거나 하는 잘못 이렇게 경우까지 눌렀다거나. 네, 그런 아. 경우까지 다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중과실이 없었다라는 점을 입증해야 된다는 점도 꼭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럼 이런 스미싱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어떤 방법이 좀 있을까요? 일단 이런 스미싱 피해를 이제 문자를 받았다, 이런 문제가 되는 문자를 받았다 하시면은 지체하지 마시고 경찰청 사이버 안전지킴이로 신고를 하셔야 돼요. 경찰청 사이버 안전지킴이로 신고를 하시고 이제 이동통신사 고객센터에도 전화를 거셔서 소액 결제 서비스 당장 지금 차단해달라, 나 이런 문자 받았다, 위험한 것 같다, 이렇게 알리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소액 결제 피해가 이미 발생한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미 안타깝게도 소액 결제가 진행됐다 하면은 3단계 절차를 취하셔야 되거든요. 첫 번째로 이제 피해 사실을 신고하셔야 됩니다. 신고. 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경찰서에서 발급받은 사건 사고 사실 확인원을 이제 이동통신사, 게임사, 결제 대행사 등에다가 이제 사업자한테 제출을 하면서 내가 이런 피해를 발생했다, 이런 피해 사실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신고하시는 게 첫 번째 단계예요. 그다음 두 번째는 당연히 이제 피해 금액을 돌려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해요. 일단 중요하죠. 사실 당하더라도 그 피해 보상을 받으면 받으셔야 좀 되죠. 낫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환불을 받는 절차를 진행하셔야 되거든요. 이건 이제 신고를 하신 다음에 환불을 받으셔야 되는데, 이제 결제 대행사의 고객센터라든가 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센터 또는 휴대전화, ARS 결제중재센터 등의 결제 취소 환불을 좀 적극적으로 요구하시는 절차가 필요해요. 여기서 끝나면 되냐? 절대 아니고요. 이제 세 번째로 정말 중요한 단계인데, 이게 지금 이런 피해가 발생했다는 건 내 정보가 털렸다는 거잖아요. 이 피해를 예방하려면 이제 이런 악성 파일을 다 삭제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셔야 돼요. 스마트폰 내에 어떤 다운로드가 된 앱들이 있는지 이런 거 확인하시면서 이제 문자 클릭 이후에 확장자 명의 APK 파일 저장 여부 같은 거 좀 확인하시고, 이 해당 파일들을 삭제하고 그 기타 다른 바이러스에 침입한 흔적은 없는지 보셔야 되는데, 이 개인이 하시기 어렵다면 이제 서비스 센터 방문하시거나 스마트폰을 아예 초기화 시키시는 것도 전 추천드리고 싶어요. 아, 그럼 잘 모르겠다. 그럼 무조건 서비스 센터 가서 초기화시키는 게 제일 현명한 방법인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이 보이스피싱 피해가 끊임없이 자꾸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좋은 어떤 꿀팁 이런 것 좀 알려주세요, 변호사님.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는 것입니다. 검찰이나 금감원 등의 공공기관과 금융회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문자나 전화, 지정된 웹사이트를 통해서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알려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는 물론이고 보안카드 번호나 OTP 번호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이를 요청하는 거래가 있을 경우에는 우선 즉시 그 거래를 중단하시고 해당 금융기관에 전화로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전화나 문자로 카카오톡에 링크를 안내하는 수법에 따른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고 하니 다양한 형태의 전자금융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키우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는 명의 도용 확인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사이트로 접속을 하셔서 명의도용 확인을 클릭하시고 본인의 이름, 이메일 또는 핸드폰 번호를 검색해서 실제로 나의 개인정보가 어디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한 번쯤 확인해 보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인터넷 쇼핑을 하시거나 또는 금융거래를 하실 때 약관에 동의하시고 나시면 그 밑에 보면 개인정보 제공 동의에 필수 항목이 있고 선택 항목이 있는데요. 선택 항목은 주로 거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게 정보 제공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택 항목에는 체크를 안 하시는 것도 중요한 개인정보 보호 방법이긴 합니다. 선택 항목에 체크를 안 해도 거래하시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으시거든요. 아, 네, 잘 알겠습니다.
근데 임 변호사님, 만약에 보이시피싱을 안 당하면 너무 그게 제일 좋겠지만 좋죠. 만약에 보이시피싱을 당했다. 그렇죠. 이랬을 땐 어떻게 제일 빠르게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그 팁 좀 알려주세요. 네, 맞습니다. MC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보이스피싱 안 당하는 게 제일 좋고요. 이렇게 우리 저희 방송 보시고 미리미리 예방하시는 게 가장 좋을 거고, 만약 보이스피싱 피해 사실이 있다 하시면은 3가지 단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신고하셔야 됩니다. 신고하신 다음에 지급정지 요청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이제 그 피해금을 보전받으시려면 이제 그 경찰에 사건 사고 사실 확인원 발급받아서 해당 은행에 피해금 환급 신청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절대 빼먹으시면 안 되는 게 이제 개인정보 유출된 바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보 변경하시거나 다른 곳에 또 유출된 바가 없는지 확인하시는 조치까지 이렇게 3단계를 취하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정말 너무 좋은 정보 너무 많이 알았습니다. 오늘 법대로 합시다. 오늘은 보이시피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얼마 전 검사를 사칭한 보이시피싱에 피해를 당한 취중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죠. 사실 그 피해액이 남들이 보면 얼마 안 될진 모르지만 그 취중생한테는 전 재산이나 다름 없었습니다. 아, 이런 사연을 보니까 정말 마음이 무겁고 이런 일은 정말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전화 한 통이 그 한 인간의 인생을 다 송두리째 날아가 버리게 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 보이시피싱 정말 무서운 범죄인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맞습니다. 이 보이스피싱이 무서운 게 나는 속지 않을 거다, 나는 절대 당하지 않을 거다 하더라도 이제 아무래도 정신 없이 막 그렇게 막 몰아붙이게 되거나 가족 얘기가 나오게 되면 정말 속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내 정보를 넘기게도 되고요. 오늘 방송 보시면서 보이스피싱 예방하시면 가장 좋으실 거고, 만약 피해를 입으셨다고 하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김 변호사님, 오늘 소감 어떠셨어요? 네, 요즘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보이스피싱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누게 되어서 정말 즐거웠고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보고 많은 시니어분들께서 보이스피싱을 예방하시고 그리고 혹시 피해를 당하셨다면 꼭 구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 주에 더 유익한 법률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